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학생 체벌 금지로 주제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럴 때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으면 제 강의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인권 강의를 듣고 나서 화가 나야 합니다. 나더러 어쩌라고. 말이 쉽지. 현장에서 가능하기나 해? 이런 생각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교장 선생님한테 멱살도 잡혀봤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 성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우리한테만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알기나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애들은 맞으면서 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마음대로 손찌검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죠. 때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그게 인권입니다. 체벌이라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방법 말고 좀 더 교육적이고 인권적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참지 못했을 때 주변 교사들이 만류합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민원 들어온다. 진정해. 이러면서 말리죠. 그게 바로 인권을 위한 시간이고 연대이고 고민입니다.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인권은 힘듭니다. 그래서 인권은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진전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교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폐지하는 곳도 있고 학교 인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은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특별 전형 제도가 생긴 게 1995년입니다. 이제 30년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대학에 가는 장애인이 극소수였습니다. 요즘은 중증 장애인도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꺼렸지만 이제는 비장애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정부 지원도 있어서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 체육관, 수영학원에서 장애인은 위험하다고 안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합교육 잘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생과 함께 수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차 비장애인 수는 줄고 장애인 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에 관한 인식은 조금 더 혁신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장애에 관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순환적으로 재생산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애인 인권 교육할 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건 협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말에는 장애가 불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장애에 대한 공포를 재생산하는 혐오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장애인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장애인의 삶이 더 우월하고 덜 불행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연을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나을 수 없습니다.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장애를 일종의 질병으로만 간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언어 습관이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면 우리 다리 아픈 선생님이 힘들게 와서 고생했다. 모두 박수! 이런 이상한 반응이 여전히 나옵니다.
저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지체 장애인이라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말하는 뇌병변 장애로 중추신경기능 이상으로 신체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병이나 장애나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 어차피 정상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질병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공포심이 생겨요. 깊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장애인 학생을 아픈 아이로 소개하면 비장애 학생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학교에 있지? 교육보다 치료가 우선이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에게 장애인의 통합 교육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장애는 과거보다 우리 삶과 밀접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곧 장애인이 반드시 필연코 될 거예요.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지와 체력이 떨어진 상태로 100세 넘어까지 살게 될 테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요양병원과 돌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통 60, 70대면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 장애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애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장애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출산 환경도 장애인에 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다자녀 가구에 저 같은 장애아가 섞여 있어도 더 많은 비장애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한 아이만 기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장애와 비장애가 아니라 출산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책적으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장애든 비장애든 상관없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해요. 장애인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걸 정부가 나서서 비난하는데 누가 장애인 출연율이 높은 노산을 감수하려고 하겠어요.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출산율이 높아질 리 없습니다. 앞으로 교실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장애인 학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하면서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널리 인정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계속 압박을 하죠. 한국은 장애의 범위가 이렇게 좁아? 범위를 넓혀. 난민들도 다문화도 장애인의 범위에 넣어서 지원하는 제도와 책임을 촉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최고 중증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반 학교를 쭉 다녔는데요. 10군데 다 거부당하고 겨우겨우 입학이 가능한 사립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디 가서 제가 중증 지체 장애인이에요 라는 말을 못해요. 장애의 정도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이제 왜 제가 중증 장애인이 아닐까요? 사회에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입학만 시켜주어도 감지덕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검증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특수학급이 있나요? 지원 인력은 충분한가요? 담당 교사는 장애 인권 교육 연수를 받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장애 개념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장애 개념도 그럴 거예요. 현실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장애 유형이 등장했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당황스러움은 눈빛으로 드러나요.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죠. 인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잖아요.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인권연대에서 기획한 철수와 영희를 위한 사회 읽기 시리즈 13번째 책, 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지배당하는가 중에 김영수 장애인 학생 네트워크 대표님이 쓰신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를 질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는 나을 수 없는데요. 아픈 게 아닌데요. 그래서 장애를 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김영수 대표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셨을까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넘치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